노래 목소리 괜찮나요? 아닌가요? 일단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금융업 공부법과 좋은 엄마로 생각 리셋의 책을 출간한 이승환 콘텐츠 컬렉션의 기획위원이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엠베스트라는 사이트 아시죠? 엠베스트에서 그 입시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황미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부전공은 뭐냐면 자기소개서 쓰기예요. 요즘 정말 힘든 거죠. 그래서 요즘 친구들을 보니 단지 학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인재상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과 친구들한테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고요. 제가 그 질문을 정말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조승훈 작가님 만나면서 그리고 이정수 선생님을 만나면서 또 많은 부분을 해결했습니다. 제가 못 말랐던 이런 이야기들을 이 두 여자 선생님께 직접 들을 수 있게 된 건 너무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참 행복하고 감사히 생각하고요. 일단 먼저 금을망 공부법의 작가이신 조승현 작가님을 초대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작가님이 앉으셔도 혹시 보이시나요? 네. 서셔도 돼요. 아 진짜요? 저희 좀 나란히 한번 서서 조금은 나중에 앉게 되더라도 저희 잘 어울리나요? 죄송합니다. 작가님 정말 반갑습니다. 저기 한번 인사를 조금 여기 계신 다양한 팬분들께 인사를 한마디 나눠주실까요? 지금 아마 사진에 있는 얼굴이랑 제 진짜 모습을 비교하면서 이거 뭐냐 사기 아니야라고 표정이 갑자기 딱 부딪히더라고요. 그게 포토샵이라고 요즘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이 컴퓨터 동작이 좀 있어요. 그 사람 맞아요. 네, 그래서 예? 예, 얘기하세요. 오, 예, 좀 무서워요. 예, 저는 조승현이라고 하고요. 지금 금을망 공부법 얼마 전에 출간한 저자예요. 옛날에 제가 미국에서 그 대학가지고 있을 때 공부기라는 책을 썼었는데요. 근데 그때 제가 공부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좀 보고 듣고 배운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썼었어요. 근데 그동안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사회생활도 많이 했고 기업에서 좀 일을 해봤고 또 유럽에 건너가서 다른 문화를 접하면서 거기서 배운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때 이제 20대 짧은 생각을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30대 좀 덜 짧은 생각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면서 이제 이 책을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라이프스타일 회사 컨설팅을 맡고 있고요. 또 이렇게 집필 활동이나 강연 활동도 하고 있고 사실은 작년에 제가 군대를 전역했거든요.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갔다 왔어요. 특전사 갔다 왔어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네, 얼마 전에 전역을 해서 이제 원래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군대에 가보니까 이제 저보다 10살 어린 동생들이랑 같이 군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상당히 불행하고 자기 비전에 대해 고민이 너무나 많고 비전에 계속 고민을 하기조차 너무 바빠서 당장 3개월 또 6개월 거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그런 친구들한테 조언을 많이 해줬었어요. 군대에서 그런 내용을 처음에 이제 그걸로 적기 시작하다가 이제 그런 거기 탄생하게 돼서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했습니다. 꾸준보다 제가 볼 때는 현실이 좀 더 괜찮으시나 일단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제가 궁금한 거예요. 저는 이 책의 첫 날개 한번 쳐보실까요? 날개 보시면 되게 날개가 재밌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수능 맞기가 완전 맛있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을 수 있는데요. 12살 주시면, 14살 주시면 이렇게 12살, 14살, 20살의 주시면이 조금 확각 바뀐 모습이 보여서 그걸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오해를 생각했어요. 뭐냐면 엄친아라고 하시죠. 엄친아인 줄 알았어요. 저는 정말 진 작가님이 어렸을 때부터 용가리 흑뼈로 태어나 20살 때 용가리 흑뼈, 28살 때 용가리 흑뼈 이런 분이신 줄 알았는데 12살의 조승현을 보니까요. 죄송한데 이런 말씀 드려서 뭔가에 조금 폭력이 시달리셨죠. 많이 맞았죠. 네. 그리고 많이 했고 그리고 게임 중독에도 어느 정도 걸렸다고 하시고 지금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데 굉장히 허약했다고 하셔서 그런 조승현 작가님이 어떤 얘기를 통해서 상담 결실을 하셔서 지금처럼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엄친아에 세계 최고의 후보들을 다 듣고 승격하셨으면서도 굉장히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시게 되셨을까? 저는 사실은 그 계기가, 그 놀라운 변신의 계기가 굉장히 궁금하고 혹시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가르쳐 달라는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이제 제가 처음에 원래 되게 시골에서 살았어요. 원래 강원도에서 그 부모님이 그 기업에서 근무를 하셔가지고 강원도에서 살아다가 서울에 왔는데 서울에 굉장히 적응을 못하겠더라고요. 강원도가 참 그 당시에는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는데 당시에는 참 순박한 곳이었어요. 진짜 그 우리 부모님 세대 동화 같이 그냥 개울에서 무슨 개구리 잡고 이렇게 참 행복하게 살았는데 서울에 와보니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자라면 뭐 입시 공부해라 이런 얘기도 전혀 누구도 안 했고 뭐 그런 거 대학 같은 거 가야 되는지도 뭐 한 대학 고등학교 가서 고민하는 그런 때였고 그냥 시골에서 그냥 뭐 아버지랑 잠자리 자고 다니고 어머니랑 등산 다니고 이러면서 살아다가 서울에 오니까 애들이 뭐 어디 학원 다녔냐 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사 형성해가지고 서로 안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이제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요즘 잠바가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청바지가 하나 화두된 청바지가 있었어요. 장폴고티라고 해가지고 그거 안 입었다고 막 왕따 시키고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 입장으로 근데 뭐 청바지 그거 입었냐 안 입으면 뭔 상관이냐고 그러니까 때리고 그래가지고 왜 때리냐고 그랬더니 또 때리고 그래가지고 애들이랑 얘기하면 맞는 거다 서울에서는 그래서 제가 여의도에 살았거든요. 부모님이 그쪽에서 회사 다니고 그래서 용산이 바로 건너편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막 게임 좋아하는 집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친구들끼리 모여서 거기 걸어가지고 막 게임 사서 컴퓨터 붙이고 그냥 우리끼리만 놀았어요. 그랬더니 게임한다고 또 때려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많이 맞아서 사실 그때 목소리도 물러서려고 화나가지고 그때 생각하니까 예, 저는 그때 이유가 없이 많이 맞는다 생각했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마지막은 세상이 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다가 이제 어머니가 원래 유학을 가신다고 했어요. 본인이 어머니는 원래 이렇게 유학 보내주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나중에 들으시겠지만 본인이 내가 내 인생을 좀 되찾기 위해서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유학을 가셔야겠다. 내가 어머니 10원짜리를 줬잖아. 나 여기 놔두고 가지 말라고. 나 죽을 것 같아. 나 어머니 나 여기 살면 나 자살할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어머니가 미국 가면 잘할 수 있냐. 그래서 잘해보겠다. 그래서 미국을 따라갔어요. 미국 애들도 때려요. 잔인하게 아주 많이 때리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는 먼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환상적인 사람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 가면 뭐 자유분방하고 뭐 애들도 다 쿨하고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람 사는 데가 다 똑같아요. 이 유학을 고민하고 계시는 부모님께 제가 첫 번째로 항상 해드리는 말씀이 사람 사는 데 다 똑같다는 거예요. 애들은 어느 나라가 잔인하고 애들은 다른 거를 참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기 때문에 언어도 버벅거리고 지네들이 농담하는데 못 알아듣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저한테 야한 농담을 하나 가르쳐주면서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그래서 스승의 날 비슷한 날이 있었어요. 그 학교에 스승의 날이 없어요. 지금. 선생님한테 가서 그 말을 하면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선생님한테 가서 젊은 여선생님한테 가서 그 말 했는데 그게 굉장히 야한 농담이었던 거예요. 선생님한테 딸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난 분해가지고 우니까 남자애가 운다고 또 때려요.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에 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제가 그때 이제 제가 한참 사춘기였기 때문에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겼어요.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겨서 그 여학생 집에 가서 말을 걸라고 딱 하는데 그 여학생이 뭐 굉장히 좀 이렇게 면전박대를 했어요. 그 발육이 늦으니까 아시아 사람들이 체력도 작고 거기다 말을 거는데 막 강강하게 걔네들 막 문 딱 열어가지고 왜 이렇게 진짜 내가 저기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여자애가 막 뭐? 그래? 알았어. 문 딱 닫아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말 살기가 싫다고 이런 거. 미국 와서도 이렇게 되는 이제 한국 가면 맞지도 미국에서도 맞고 뭐 그렇다고 캐나다로 도망가고 거기서 또 맞을 거 아니에요. 나는 맞는 신생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딱 켰는데 제임스 본드가 나오는 거예요. 나랑 반대인 거죠. 근데. 몸도 좋죠. 아저씨인데도 멋있어요. 총 잘 쏘고 그 다음에 뭐 나쁜 놈들이랑 싸울 때 별로 힘도 안 쓰잖아요. 그냥 이렇게 막 지 혼자 주먹질하고 툭 걸어놓고 이런 거 보면서 진짜 멋있다. 처음에 이제 싸움을 잘해서 멋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제임스 영화 동영화를 계속 돌려보다 보면은
굉장히 신기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이 제임스 본드가 옥스퍼드 박사 출신, 캠브리지 옥스퍼드, 어쨌든 그 둘 중에 하나가 영국의 제일 좋은 대학에 나왔어요. 거기서 동양학과랑 동물학과를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뭐 미션이 주어진다. 그러면은 갑자기 막 딴짓하고 있어요. 상사는 뭐, 야, 너 제임스 본드 어디 가가지고 뭐 다이아몬드를 수집해가지고 걔는 뭐 이렇게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술 좋은 거, 양주 좋은 거 선물 받으셨네요. 상사가 얘기하고 있는데. 상사가 화나잖아요. 그럼, 야, 너 똑바로 안 들어? 그럼 제임스 본드가, 예? 그러면, 야, 그럼 너 다이아몬드가 뭔지 나한테 설명해봐. 그러면, 다이아몬드랑, 또 이러시네. 그러면, 다이아몬드랑, 땅 미 150m에서 300m 사이에서 주로 나타나는 뭐 탄소 물질의 무슨 수정 조직으로서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가서 그 사람 만나면 이렇게 해가지고 작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 알았어요. 그러면 나가버려. 그 다음에 일을 하도 잘하니까 상사가 그냥 놔두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때 상황과 그 제임스 본드의 그 괴리감을 보면서 내가 롤모델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막 공부 잘하는 롤모델이랑 우리는 막 위인전기 읽으면서 막 옛날에 유명한 무슨 뭐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따라하도록 하잖아요. 근데 나는 사실 영어 배우 따라하다가 공부를 하게 된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난 샤프넬리가 돼야겠다. 어린애가 샤프넬리가 돼야겠다고 생각하면은 먼저 내가 영어를 잘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양복이 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양복을 하나 맞췄어요. 근데 이제 옛날 영국 사람들은 여름에는 하얀 양복을 입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하얀 양복을 입고 다니면 미친놈 취급을 받아요. 미국에서는 하얀 양복을 입고 다니면은 이 사람이 동성연애자나 아니면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은 범죄 조직의 마피아 보스거나 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3살의 빼짝 마른 아시아 남자가 하얀 양복을 입었을 때 그쪽의 반응을 충분히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거기다 이제 영국 신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영화를 또 빌려봤죠. 마이 페어 레이팅이라든지 몇 가지 영화를 빌려보고는 이제 안 되는 영어로 영국 액센트를 흉내내서 영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충분히 때릴만한 소지가 돼요. 미국 영어도 좋다가 내가 영국 영어를 흉내를 내서 하다 보면 충분히 맞을 짓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게 비가 정말 안 오는데 옛날 영국 신사를 보면 우산 이렇게 지팡이로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우산을 샀어요. 딱 이렇게 나무 이렇게 전담에 해가지고 끼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사는 백가를 메면 안 돼요. 그잖아요. 신사가 백가만 모양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만한 교수들 가지고 다니는 가방을 이렇게 들고 이제 학교에 갔어요. 때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 사람이라는 게 사실 이게 현실적인 동물이 아니잖아요. 내가 제임스 본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이제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맞다가 내가 제임스 본드인데 내가 신사복을 입었는데 감히 나를 어떻게 때려. 이제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어린 그 여자한테 차인 다음에 영화 배우 보고 롤모델이 생겨가지고 처음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런 이유로 공부를 처음에 하다가 이제 뉴욕에 갔어요. 그 최근 나온 내용 보면 뉴욕에 가면은 이 영국 시사 스타일이라는 게 정말 웃기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왜냐면은 패션의 도시잖아요. 사람들이 세련됐잖아요. 멋있단 말이에요. 그런 약간 허름한 멋이 있어요. 뉴욕만에. 약간 회색과 검은색의 약간 찌그러진 옷만 입고 있어도 사람들이 요즘 말로 간지가 나는 약간 그런 계획으로 뉴욕에 가면은. 근데 이제 나만 막 이렇게 막 삼겹으로 막 옷 입고 막 조끼 입고 막 이렇게 구두 신고 19살짜리가 이러고 다니니까 이 모양이 빠지는 거야, 그 사람들 옆에서.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것도 이제 멋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도 옷을 저렇게 입고 싶더라고요. 옷을 저렇게 입고 싶은데 그 옷이 왜 멋인가를 이해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냥 내가 볼 때는 허름한 옷인데 쟤네들이 어떻게 코디를 해서 입으면 멋있어요. 그러니까 왜 멋인가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걔네들의 문화를 공부하겠는데 그때 걔네들의 문화가 보헤미안이었어요. 보헤미안이라고 가난한 예술가예요. 옛날 19세기 프랑스 낭만주의 시대에 막 물 새는 다락방에 앉아서 시를 쓰던 그 가난한 예술가. 그러니까 그 모습을 얘네가 연출을 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막 너무 프렌치가지고 멋있더라. 그런데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우리나라 막말로 보면 그때 배웠을 때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왜 멋있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얘네들이 말을 안 해보시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후진 옷을 입고 다녀도 멋있는 이유가 얘네 말을 잘해요. 정말 멋있게 말을. 뭐 한마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를 공부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시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시를 엄청나게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지금 불어를 해가지고 그 라이프스타일 컨설팅 일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주로 라이프스타일 회사가 프랑스 회사들이기 때문에. 근데 프랑스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이유가 사실은 홈 잡으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어 공부하면서 또 하다가 또 프랑스어 공부하다 보면 프랑스 예술에 나가잖아요. 예술에 나니까 프랑스어를 공부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문학 안에서 무슨 그림 얘기가 나오고 건축물 얘기가 나오고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제 교양 과목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미술사를 또 들었어요. 미술사 들으다 보니까 또 음악이 또 미술에 끼친 영향을 하는 이런 걸 배우게 되니까 그것도 좀 배워야겠다 해가지고 또 응대도 좀 이렇게 야간 가격 시청을 좀 가졌어요. 이 뉴욕이 좋은 게 뭐냐면은 옆에 있는 응대가 이제 조리가 되니까 그냥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수업 좀 듣다 보니까 야, 너 신청해가지고 하라고 교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음악도 공부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우연하게 광범위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공부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은 공부를 시험을 위해서 그냥 단편적으로 공부를 하면은 그냥 거기서 끝나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재밌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또 어떤 목적성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동경심이라든지 이런 걸로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자기 몸에다 묻어나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이렇게 딱 나이 들어서도 옷을 후지부리하게 입지 않아도 어디 카페나 믹시업에 딱 앉으면 정말 멋있고 사람들이 저 사람 괜찮다고 쳐다봐주는 사람은 다 공통점인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공부를 제대로 많이 한 사람이다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목적이 어떤 삶의 목적이 손 잡는 거에서 공부하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천천히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군대도 갔다 오면서 강조를 하고 싶어요. 갔다 왔다고. 네, 그렇게 시작해요. 예,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저도 강사로서 학부모님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부모님들이 참 무시하시는 게 아이들의 소박한 동기예요. 간지나 보이려고, 재밌어서, 그죠? 어쩌 보이려고 공부하면 되는데 왠지 그게 아니라 사과 들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동기만이 진짜 동기라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그런 동기를 좀 많이 존중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사실 이거는 제가 많은 독자분들 질문을 한 가지를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떤 분은 책 표지를 보시면요. 책 표지를 가지고 계시죠? 사람들의 가슴을 때렸다는 한마디가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시죠? 스펙 높은 백수가 될 것이다. 직장을 골라가는 인재가 될 것이다. 이거는 지금 당장 대학생이나 직장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어머님들도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이렇게 빡세게 키웠는데 나중에 얘가 스펙 높은 백수가 되면 어쩌지? 라고 참 고민이 많은데 어떤 인재가 그 직장을 골라가는 인재인가요? 한번 그 어디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죠. 자, 이제 우리나라 전통에는 우리가 유교문화이기 때문에 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바른 학생, 열심히 공부하고 깔끔하게 입고 머리 스케일대로 딱 자르고 좋은 대학 가고 거기서 학점 잘 받고 교수님 말 듣는 애가 성공할 거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믿음이에요. 현실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이거는 우리의 일종의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 착한 사람이 축복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종교가 있고 덕 있는 사람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종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한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어떠냐? 현실은 시장이에요. 시장은 뭐냐면은 회사가 찾는 사람들은 똑바로 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그건 물론 중요해요. 자기 개인적인 인생을 살고 자기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되고 주변에 나중에 결혼해서 애들이 좀 잘 챙겨주고 좋은 가정이 돼야 되는 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데 자기가 현실 세계에 나갔을 때 사회생활을 할 때 기업이 관심이 있는 건 이 사람이 내 회사에 얼마를 벌어다 줄 건지 그리고 이 사람과 비슷한 인재가 얼마나 많은지 보셔야 돼요. 자, 스펙 높은 백수와 직장을 골라가는 인재 진짜 차이는 뭐냐면 직장을 골라가는 인재 한마디로 하면 짧은 줄에 썼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짧은 줄이 좋은 줄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체국에 갔어요. 우체국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1번 창고에는 사람이 2명이 있고 2번 창고에는 사람이 10명이 있어. 어디서 해야 돼요? 일본에서 해야 되죠. 그런데 S모 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7,500명이 있고 A모 기업에 들어가는 사람이 2명이 있으면 우리는 꼭 2번 줄에서 왜? 사람이 몰리는 게 좋아 보이게 돼 있거든요. 사람 심리가. 그런데 시장이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수요와 공급이 있어요. 많이 몰리면 깎아요. 가격을.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기업으로 보면은 이게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전 세계를 보내요. 전 세계를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제가 경영대학을 졸업했을 때는 제가 취직 걱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 경영대 나온 인재가 굉장히 모자랐어요. 그때 금융회사들이 1년에 25%에서 30%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100명을 가진 회사가 1년에 20명에서 30명의 직원을 더 고용을 하는 상황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근데 대학에서 그때 경영대가 그렇게 썩 인기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금융 차트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나오는 숫자보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인재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서로 우리 기업 뭐라고 했습니다. 금융이 특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죠? 그냥 모자랐던 거예요. 모자르기 때문에 많은 돈을 지불하고 야 나 1억 줄 테니까 이거 얘 1억 줄때 나 1억 1천 줄게. 야 그리고 야 나랑 공부 친거야. 그리고 야 여기 C가 줄게. 여기 뭐 모자 줄게. 미성년자한테 막 술 보내버렸어요. 미국 애들이 그래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떠냐?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우리 후배들이 다 경영대에 줄을 섰어요. 다 경영대에 줄을 섰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나올 때가 되니까 근데 이제 금융이 어떻게 됐어요? 서브프라임 사태를 맞으면서 무너졌죠. 그래서 실패한 관리를 우리 동창들이 많이 했어요. 서브프라임. 이제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제 동창들이 많이 실업자가 됐어요. 그럼 있는 사람도 쫓아내는 바람에 또 그 위에 선배들 보고 저게 좋은 직장이다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중등 친구들이 우르르 나오는 거야. 나 금융하겠다고. 금융회사가 없는데. 그래놓고 내가 뭐 유명 MBA를 나왔는데 뭐 연세대 경영대를 나왔는데 서울대 경영대를 나왔는데 왜 직장이 없냐고 한탄을 해요. 없지. 너랑 같이 경영대 나온 친구가 500명이 있고 경영대 직원을 필요로 하는 회사들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아무짝에도 지금 쓸 사람이 없는데 있는 사람도 쫓아내는 바닥인데 당연히 88만 원 세대가 굉장히 낮은 것 같죠. 0도 있어요. 분명히 0 받는 친구들도 많고 생각보다. 근데 이게 더 깊이 생각을 해봐요. 그게 원리예요.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국제회사에 살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뭐 FTA를 반대한다고 반대할 수 있어요. 자기 그 입장에서 반대한다고 해도 이게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기술 발전 때문에. 제가 그 네덜란드에서 컨설팅을 할 때 로얄 더치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서구 회사가 있어요. 전 세계 서구의 30%를 파는 회사예요. 우리나라도 거의 대부분 걔네한테 샀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직원을 쓸 때 있잖아요. 옛날에는 얘네들 갖다 어떻게 통제하는지 보니까 네덜란드 직원을 써서 그쪽으로 보냈어요. 그럼 이제 그쪽에서 이제 언어도 통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화면에 딱 떠있어요. 얘네들이 일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그쪽에서 사람을 써요. 그러면 컴퓨터 화면으로 그 사람이랑 연결하는 화상 채팅으로 얘기하고 보고서 이메일로 보내면은 보고서 확인하고 아니요만 클릭해주면은 바로 그쪽에 결제가 났다 안 났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쪽에 임금이 대학 나온 사람이 대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 우리나라보다 세계 랭킹이 높은 대학에서 대학 박사를 학위 나온 사람을 한 달에 65만 원에 쓸 수 있어요. 88만 원 낮은 것 같죠? 안 낮은 거예요. 세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그나마 좀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혜택 받는 게 88만 원이에요. 더 떨어져요. 분명히 더 떨어져요. 왜 더 떨어지냐? 이런 인재가 인도에 많은 걸로 끝나면 괜찮아요. 근데 1년에 중국에서 우리나라보다 랭킹이 높은 대학들도 많은 그런 나라에서 영어도 잘하고 굶어 죽기 직전이기 때문에 24시간 야근하라고 해도 전혀 불평불만 없고 이런 친구들이 1년에 잘 들으세요. 600만 명씩 쏟아져요. 600만 명. 서울 반 인구가 1년에 상당히 괜찮은 경영학, 의학,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자, 중국만 600만 명이에요. 인도에 300만 명 더 나와요. 합치면 1000만 명이에요. 그 친구들이랑 같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왜 내 차례가 안 돌아오냐. 그나마 빨리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13대 경제대국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나마 88만 원 받는 거지. 사실 그렇지 않은 나라 애들은 정말 끔찍해요. 상황이. 근데 짧은 줄에서 하는 건 뭐냐 이런 거예요. 제가 그때 물론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러 내가 미래가 이렇게 바뀔 거다. 21살에 그런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간제를 내기 위해서 음악이랑 시랑 이런 걸 공부를 했어요. 그때 우리 경영대 교수님들이 다 뭐라고 경영대 교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심지어 우리 미대 교수님도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 승현아 나 조용히 둘이만 얘기하자. 미대 교수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굶어주면 환장이냐? 그래서 교수님 뭐예요? 그랬더니 야 너 경영대라는데 너 왜 여기를 왔다 갔다 해? 너 빨리 그거 해가지고 빨리 나중에 증권가 들어가지고 돈 많이 벌 다음에 선생님이 갤러리 있으니까 와서 그림 좀 사줘. 나 힘들어. 선생님 왜 피아노 레슨 받는데 피아노 레슨들이 얼마나 비싼가? 야 빨리 금융가 가.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심지어 그분도 앞을 못 내다본 거고 나도 사실 앞을 못 내다본 거야. 난 재미로 한 거야. 근데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갑자기 문화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기 시작했어요.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청소년이 올린 질문을 봤어요. 나는 당연히 세계 10대 부자 순위를 보면은 당연히 IT, 금융, 자원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 있을 줄 알았는데 10명 중에 3명이 패션 디자인 회사 사장이에요. 왜 이거냐? 그 옷조가리 팔아서 얼마나 돈이 남나요? 옷조가리 팔아서 돈이 얼마나 남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핸드폰을 하나 팔잖아요. 10만 원에 팔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S모 전자기업이 핸드폰을 10,000원짜리 하나 팔 때마다 1,000원을 남겨요. 자, 프랑스에서 가장 잘 나가는 패션 회사인 엘모 기업이 가죽 조가리를 좀 꼬매가지고 팔잖아요. 그러면은 10,000원에 팔면은 54,000원이 나와요. 자,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핸드폰 만드는 게 힘들 것 같아요? 가죽 꼬매는 게 힘들 것 같아요? 핸드폰 만드는 게 훨씬 힘들어요. 그죠? 거기다 핸드폰은 핸드백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그렇게 발전되는 게 없기 때문에 기술 투자 비용이 안 드는데 핸드폰은 계속 빨라져야 되고 계속 커져야 되고 계속 세련돼져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 합치면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프랑스랑 한국이랑. 자, 프랑스 국민소득 5만 불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2,000불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한 2배 반 정도 잘 산다고 보면 돼요. 근데 2배 반 정도 잘 사는 것만 해도 지금 짜증이 나요. 제가 프랑스 가보니까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얘네들 놀고 먹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이 4시에 칼퇴근 매일 하는 거 보면 더 열받기 시작해요. 거기다 토요일, 일요일만 되는 게 아니라 금요일, 오후에도 회사에 안 가요. 아, 또 하나 나오죠. 거기 가서 살 때도 하나더니. 예. 그리고 뭐 점심시간 2시간씩 줘요. 그죠? 애들이 일을 얼마나 안 하는지 심지어는 제가 한 번 은행에 갔어요. 은행 갔는데 2시에 만나기로 한 은행 직원이 2시 45분에 나타났어요. 근데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고객님 일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아, 친구들이랑 한 잔 걸치고 왔습니다. 뭐 와인 한잔 하는 거지 정신에. 뭐 해야 될까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걔네들은 기술 개발도 안 해주니까 거기도 일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가방만 좀 꼬매가지고 팔면 비싼 가격에 사람들이 사죠. 그렇기 때문에 여유롭게 돈을 유리하게 잘 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 명, 한 셀러리맨의 공식 근로시간 돈 안 받고 약이나 더 빼고 갈국 나가면서 해보셨잖아요. 그거 빼고도 1년에 2,900시간을 일한대요. 한국 사람이. 1년에 프랑스 직원 한 명이 평균 1년에 1,350시간을 일해요. 1,350시간을 공식적으로 일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한 800시간 정도 일한다는 얘기예요. 일하는 그 습관을 봤을 때 한국 사람으로서 아주 속 터져요.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이게 문화의 힘. 왜 그 핸드백이 10,000원에 만든 핸드백이 10만원의 가치를 갖냐는 거는 걔네들이 세계 최고의 사진가와 세계 최고의 작가들과 세계 최고의 박물관 전시가들과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 아직도 사람들이 메이드 인 프랑스라고 찍는 거 보면 그 가격이 준비가 되냐면은 프랑스가 문화 대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이 뭐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지 않은 기업들이 지금 뜨고 있어요. 근데 IT 기업은 어떠냐? IT 기업이 왜 요즘 돈을 못 버냐면 아까 600만 명의 대륙의 위험과 비품 관계가 있어요. 600만 명의 기술자가 나오면 얘네 먹고 살아야 돼요. 배운 것만, 배운 것만. 아이디어는 없어. 왜냐면 아직 우리 아시아가 아이디어 있는 인재를 기르는 게 위해서 그만큼 고초자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없는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기술이 있는데 먹고 사는 사람이 제일 쉽게 못 살 수 있는 게 뺏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삼성에서 열심히 기술 개발을 했어요. 수조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기술 개발을 했는데 옆에 기업에서, 옆에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말할게요. 갑자기 삼성이 순상으로 등장을 해서 똑같은 기능과 똑같은 그 스펙을 가진 상품을 갖다 반값에 팔아요. 이게 옛날에는 2년 걸리다 지금 6개월 걸리다 지금 3개월 걸리다 한 달 걸리다 점점 하면서 빨라지고 있어요. 600만 명의 힘은 대단해요. 가서 보시면은 제가 대학 졸업하는 그 비디오를 한번 보여줬는데 그 개미 군단이라고 제가 널 얘기를 해요. 그 개미를 몰려가지고 사람 먹는 장면 인디아나 조스에서 쫙 사람이 빠져들잖아요. 개미 조그만 데서. 그런 느낌을 주는 정말 으시으시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있기 때문에 돈이 되는 쪽에 붙어야 돼요. 모셔가는 인기가 되면. 근데 돈이 얘네들이 있어요. 문화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깨달은 사람들. 내 상품을 비싸게 팔려면 답은 문화밖에 없다는 걸 깨달은 기업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막상 문화인을 찾았더니 머리 좋은 애들이 다 경영대가 있어요. 다 경영대가 있어. 의대가 있고 법대가 있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유기적으로 보는 거죠. 딱 하나 그냥 내가 뭐 철학 전공이다 이런 사람 말고 그냥 자기가 진짜 문화에 깊이가 있어서 상품을 보고도 아 이걸 갖다가 좀 더 의미 있게 만들려면 사람들의 삶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거의.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은 수억의 돈을 주고 모셔가려고 박터지게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근데 그것도 이제 영원히 가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 트렌드를 보고 요즘도 이제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밀려요.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또 많아지고 그럼 또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공부를 많이 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어요. 어떤 분야가 구상하고 사람이 모자라고, 어떤 분야가 지고 있는데 사람이 많고. 그래서 자기가 그 모자란 분야의 공부를 3개월에서 6개월 만에 해치워서 자기 그쪽으로 포지션할 수 있는 기본 지적 능력을 기르는 게 원래 정말 부모님이나 학생 여러분이 평생 생존을 보장하고 싶으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초등학교에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또는 직장 투자까지 해야 되는 일은 저는 항상 뭐라고 하면 그 장기 전투력을 키우는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뭐 시험 몇 점 올려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내 직장이 없어졌을 때 지금 그 사람은 직장으로 바로 중간병으로 그쪽으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유연력과 능력이 있는지 이거 가지고 앞으로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앞으로 청소년들이 먹고 사느냐 아니면 뭐 토익도 만점이고 모두 만점이고 언어도 5개 나는데 회사에서 안 뽑아달라요. 그럼 거기서 결정이 나는 거지. 아, 얘기 들으면서 좀 가슴이 어떠세요? 답답하세요? 시원하세요? 답답하죠. 저도요, 저 어렸을 때는 서울대 물리학과가 1등이었어요. 근데 지금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온 제 친구들은 직장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 때는 정말 15등 하는 친구들이 한의대를 갔거든요. 걔들이 잘 나가다 지금 다 줬어요. 항상만 먹어서 사람들. 아, 정말 세상이 너무너무 빨리 변해서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따라잡을지. 뿐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선생님으로서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요. 엄마들은 내가 했던 게 다 처분져요. 내가 어렸을 때 공부했던 대로 애를 키우면 중간을 가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중간이 아니라 큰일 나게 생겼어요, 정말. 그래서 이제는 그냥 내가 했던 대로 남의 그냥 귀 얇게가 아니라 지금 조신현 작가님의 얘기와 같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저희가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모셔가는 인텔을 제가 듣기에는 토탈 인텔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토탈 인텔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토탈 인텔이란 어떤 사람이다 좀 소개해 주신다면. 토탈 인텔리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요. 토탈이라는 단어는 다 아실 거고요. 종합이라는 뜻이고 이 인텔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왜 좋은 막 요즘 멋있는 단어도 많은데 왜 옛날 복고폰 그 트로트의 멜로디가 연상되는 이런 단어를 썼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일부 쓴 거예요. 왜 일부 쓰냐면요. 그 인텔이라는 거는 목적성이 없이 자기가 그냥 라이프 스타일로 공부하는 사람을 인텔이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적성이 없다. 내가 변호사 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가 좋아서 내가 멋있으니까 그 라이프 스타일로 공부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제가 프랑스에서 이걸 많이 들었어요. 프랑스에서 우리가 한국 학생들이 공부한다는 개념을 머릿속에 어떻게 다루냐면 그냥 라면 국물 냄새나는 그 피피한 독서실에서 머리 찔끔 동영하고 땀 흘리면서 정밥하고 있는 걸 공부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가 싫은 거죠. 그죠? 프랑스 애들한테 공부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시인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파리 거리에 있는 카페 다리를 딱 꼬고 앉아가지고 만년필로 시를 짓고 있는 장면을 아름다운 여성에 둘러싸여서 굉장히 중요해요. 남자 공부시키는데 그거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아들 가진 부모님들. 그 이미지를 딱 연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야 너 그런 거 좋아하는 야 운동 좀 해. 아빠 나 시 쓸래. 야 운동하려니까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봐요. 우리나라 부모님은 꿈같은 장면이죠. 근데 그것도 나름 고민이에요. 내가 너무 운동을 하면 빠르게 정말 운동하면 어쨌든 그 머릿속에서 자기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하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인텔리라는 거는 다양한 공부를 그렇게 선명을 하려면 절대로 내가 변호사를 되겠다, 의사를 되겠다 이거 충분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멋있는 라이프 스타일의 일부가 보존하는 걸 갖고 즐겨야 돼요. 그죠? 그게 인텔리예요. 그래서 복고프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왜? 우리나라도 옛날에 인텔리라는 단어가 있을 때는 맨발로 명동을 거리면서 영어를 공부하고 시를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부모님들이 이런 사람을 되지 말라고 하냐면 그때 그분들이 무척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왜 가난했냐면 그런 분들이 어떤 이런 경제적 용도가 없었어요. 아직까지. 왜? 항상 물건이 모자라기 때문에 공장 많이 사와서 물건을 떼어내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상황을 갖다 놨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어요. 물건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샴푸가 없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샴푸를 만들면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이런 샴푸가 필요하니까 사야 돼. 근데 샴푸 만드는 회사가 5천 개가 넘으면은 왜 이 샴푸가 이 샴푸보다 좋은지 이렇게 털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돈을 벌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명동거리에 왼발을 걸고 걸어다니는 분들이 갑자기 돈을 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 패션에 관심 있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소고거리 그러면 딱 머릿속에 야, 멋있는 패셔니스타의 거리. 그 멋있는 패셔니스타의 거리 앉아서 옛날 거지 동네였어요. 그 거지 동네 예술가들이 싸니까 그냥 들어가서 살았던 거예요. 지네도 거지니까. 엄밀히 말하면. 근데 그 동네가 갑자기 왜 부자가 됐냐면은 기업들이 갑자기 이 사람들이 필요해. 그냥 이사 안 하고 거기서 산 거예요. 개조해가지고. 그래서 그 동네가 멋있습니다. 프랑스의 쌍절맨 동네가 굉장히 환상 많아요. 코스모폴리탄 답재돼 있고. 그 동네도 거지 동네였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서양 그 동네들 보면 그것만 봐도 트렌드를 알 수가 있어요. 옛날에 예술가들이 그냥 거짓이랑 껴서 살던 동네들이 지금 다 최고의 트렌드 입센터들이고 최고의 패셔니스타 거리로 알려져 있고 명품 거기서 다 팔리고 그런 걸 보는데 아 정말 인텔리 그냥 멋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이 대세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토탈이란 말은 왜 쓰냐면 원래 모든 인텔리는 다 토탈 인텔리일 수밖에 없어요. 왜? 재밌어서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고구마 뽑을 때 너무 훌륭한 것처럼 다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죠? 싫어하는 과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공부에 그 의미를 즐기는 사람은 싫어하는 과목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인텔리라는 얘기를 하면. 왜냐? 우리는 공부하면은 국어, 수학, 영어, 뭘 공부하냐 이걸 갖다가 꼭 생각을 해야 이 마음이 편하게 우리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토탈은 과목에 상관없이 모든 과목을 총망라해서 인텔리하게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앞으로 한 20년 정도는 모셔가는 인재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마디가 아니라 여러 마디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정말 시대의 변화를 많이 느끼고 정말 저희가 빨리 따라잡아야 된다는 생각도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빨리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토탈 인텔리가 뿅 하고 생각 너무 좋은 게 토탈 인텔리가 뿅 하고 될 리가 없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하면 토탈 인텔리가 돼서 어떻게 보면 남들이 다그 비슷한 따라다니잖아요.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아까 중요한 수업 중에 자기소개서를 봐주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봐주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사정관이거나 혹은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세요. 그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어찌나 높은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찌나 비굴하게 와서 자기를 뽑아주면 몸과 집중성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뽑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정말 뭐가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거하고 실제 세상이 원하는 것은 여차가 굉장히 크구나. 그래서 뭔가 다른 걸 해주지 않으면 진짜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런 토탈 인텔리가 정말로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딱 아주 짧게 궁금하고요. 정말 그리고요. 또 하나는 그런 인텔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해야지만 그런 인텔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네, 꼭 가르쳐주세요. 토탈 인텔리는 진짜 필요합니다. 네, 짧게 정리했어요. 아까 자기소개서 얘기를 하셨는데 자기 얘기속에서 쓸 때마다 저도 이제 가끔씩 써달라고 근데 부모님들이 좀 봐달라고 요청해요. 그럼 이 친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걔네들은 더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뽑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돈 벌어준 사람을 뽑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사를 일단 까야 돼요. 회사. 야, 너네 회사가 볼 때 이 정도 돈을 벌 수 있는 지금 이거밖에 못 벌고 있을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당신 내가 이런 인재가 부족해가지고 이런 기회를 포착을 못하고 있는데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7천만 원 공급을 주면 내가 2억 5천을 벌어줄게. 라고 얘기해서 회사랑 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렇게 적으면 안 돼요. 예의 바르게 위장을 해야 돼요. 우리끼리니까. 그죠? 우리끼리니까 그냥 정직하게 얘기를 하면 회사가 원하는 건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공급 5천 못 줄 때 이 사람이 2억 가져올 거냐 10억 가져올 거냐 아니면 1,000만 원만 벌어 1,000만 원 내가 남겨먹는 거냐. 얘네들이 궁금한 건 이거지. 당신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고 뭐 이런 거 관심 없어요. 회사와 나와의 관계는 상업적 관계예요. 절대로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인간적인 관계는 친구들, 그죠? 자기 사랑하는 연인, 나중에 애 나오면은 자기 자식한테 사는 거지. 회사를 자기 어떤 그런 애정 관계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건 딜이에요. 내가 이만큼 해주면 내가 이만큼 벌어주면 너 나한테 이 정도 보장해줘. 내가 평소보다 많이 벌어줄 테니까 너네 회사 상사한테 나 추천해줘. 5년 동안. 이게 계약이에요. 이게 연봉 계약이에요. 5년 전 계약 이게 뭐냐. 그러니까 8천만 원씩 주면 내가 평균적으로 10억씩 벌어줄 테니까 대신 2년째 내가 돈 못 든다고 해서 너 못 쫓아내. 그죠? 이런 게 연봉 계약이기 때문에 절대로 비굴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어떤 가치를 창출할 줄 아는 사람은 그냥 그 회사 내가 들어가면은 내가 이익 보는 것보다 그 회사에 들어가는 그 이익이 들어간 게 많아야 돼요. 나를 안 써.
써요. 어차피. 근데 만약에 그거에 그런 얘기 많다면 어차피 분명 거래 관계니까 기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벌어주면 됩니다. 가져가는 만큼. 그죠? 못 벌어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벌어줄 수 있을 때 얘기를 못하면 아직 그 회사에서 일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근데 토탈리티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네, 공부 방법. 자, 저는 공부를 고구마 캐기에 비교를 해요. 항상 그랬던 거 가지고 이틀 전부터 어떻게 이걸 대답할 거 고민을 하다가 고구마 캐기에 비교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는 공부를 고구마 캐기에 비교를 한다고 얘기를 할게요. 자, 고구마를 생각을 해보시면 고구마를 캐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고구마는 저 강원도 사람들 굉장히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고구마를 캐고 가면은 그 삽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학교에서 제대로 된 삽을 주는 게 아니라 조그만 호미삽을 주죠. 그러면 이제 호미삽을 파다 보면은 고구마가 이렇게 쭉 끊겨가지고 하나만 나와요. 그럼 고구마가 있네. 그 다음에 또 여기 파요. 쭉 끊겨가지고 하나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자, 근데 고구마를 나중에 조금 이제 노련해지니까 뭐를 깨달았냐면은 고구마를 하나 팔면 그 줄기를 절대로 끊으면 안 돼요. 그 줄기를 갖다 따라가지고 이렇게 꺼내면은 이게 땅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를 남겨쳐가지고 확 끊으면 다 나와요. 그죠? 이게 그물망 공부법이에요. 자, 그물망 공부법은 항상 자기가 땅 위로 나와 있는 자기의 호기심을 이용해서 시작을 해야 돼요.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수 있는데 그 호기심이 거의 대부분 힙합 음악이나 게임이에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이거를 공부를 어떻게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자, 힙합이라는 걸 보세요. 힙합부터 시작을 할게요. 힙합을 좋아하시는 건 알겠지만 힙합에는 두 가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 있어요. 플로우와 라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플로우와 라임이라는 개념은 셰익스피어 시작을 공부한 사람은 누구나 셰익스피어의 미터와 라임이라는 개념이랑 정확하게 같은 개념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힙합을 제대로 할 줄 알면은, 그죠? 나는 정형실을 지을 줄 아는 거예요. 이왕이면 힙합을 공부하는 자료가 있으면 영어로 하라고 그러세요. 왜 영어로 해야 돼? 그러면은 옛날 위대한 흑형들의 힙합 역사를 들려주면 돼요. 옛날에 라킴이라는 사람이 1988년에 길거리를 걷고 있었어. 그런데 백인 경찰이 총을 들이대고 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랩으로 경찰을 갖다가 제압을 했대. 그러니까 너는 라킴의 가사를 한번 봐. 이런 식으로 영어 공부를 유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하면은 막 문법 이상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뭐 영어 선생님이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데 영어 왜 이렇게 됐지? 그러면은 자기가 거기를 공부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랩이라는 거는 이보닉스라는 영어의 특별한 사투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한때 힙합 좀 했어요. 이보닉스라는 조그만 사투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사투리에서는 예를 들어서 I am, you are, he is 이런 게 없고 그냥 I is, you is, he is라고 말하는구나. 그런 걸 하나 깨닫는 순간 절대로 그 동사 변화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 그 동사 변화를 잊어버리려면 내가 힙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 같이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힙합의 가사도 같이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그 힙합 가사 내가 좋아하는 걸로 다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뭐 Eyes from the ghettos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안 할게요. 이제는 좀 걸맞지 않는 것 같아요. 차례도 그렇고 그런 거를 이제 보다 보면은 절대로 내가 좋아하는 가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문법도 잊어버릴 수가 없게 돼요. 그게 그물망 공부의 한이에요. 근데 그 전이 있어요. 우리까지 이제 부모님이 살짝 너지라고 그러잖아요. 유행하는 말로 살짝 툭 거슬러주면은 자기가 막 게임 이런 거 할 때 부모님이 거기에 어떻게 해서 개발이 되는지 어떤 공부를 한 사람이 힙합을 개발하기로 했는지를 갖다 좀 알아내서 그쪽으로 툭 밀어주면 그쪽으로 가요. 그죠? 그죠 엄마? 우리 원격 조종자 간섭을 안 하는 것 같으면서 내 인생을 다 기획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이게 그 마술사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게 돼 있대요. 어머니가 그렇게 갔대요. 저도 제임스 본드 보고 다 셰익스피어 공부하는 게 아닌데 거기에 옥스퍼드 나와가지고 문학 공부한 사람이라면 딱 큐를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좀 쫙 빠진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갑자기 셰익스피어를 읽는 거예요. 양보 입고 다니면서. 그래서 그게 이제 줄기예요. 줄기. 그죠? 그거를 자꾸 끌어다니기 시작하면 내가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요.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은 푹 빠져드니까. 푹 빠져들다 보면 옷도 이상하게 입고 다니고 펄렁 바지 입고 모자 거꾸로 쓰고 입고 다니고 좀 불량한 친구들도 같이 놀러 다닐 수가 있어요. 그게 힙합 문화의 일부예요. 불량한 친구들이 없으면 힙합맨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화에 이렇게 젖어들다 보면서 자기가 그걸 갖다가 그때마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돈을 탁탁탁 넣어주는 해주면은 나중에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국 시도 좋아하게 돼 있다는 걸 깨달아 자기가 어느 순간에. 근데 그 순간이 조금 걸려요.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 부모님이 이걸 못하게 하냐? 이 5년을 기다리라는 게 우리나라 부모님들한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 얘가 만약에 중학교 2학년 대입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럼 그게 공부로 연결될 때까지 그냥 공부가 연결로 시작만 되면 그때부터는 불처럼 내가 공부를 하는데 연결될 때까지 5년이거든요. 5년이면 대학갈 시간 지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이런 말을 제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어를 해요. 대학은 피니시 라인이 아니에요. 스타트 라인. 굉장히 중요해요. 88%가 이상하다는 거 자체를 좀 이해를 못해요. 왜? 누가 대학 가면 직장 준다고 개런티 해주는 거 없잖아요. 너 서울대 나오면 내가 좋은 직장 줄게 라고 누가 보장해 준 적 있어요? 서울대 들어가면 입학서에 써있어요? 삼성에서 얼마 연봉이 1학년에 대해서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회적 관습이 대학만 들어가면 끝난다고 우리가 착각을 하죠. 안 끝나요. 거기서 시작해요. 그죠? 그러면 시작을 할 때 체력을 길러서 나는 게 중요해요. 대학에 들어가는 순간에 내가 이미 대학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하고 나중에 직접 가서 아이디어 내고 상품 만들어내고 마케팅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가야겠죠. 당연히. 그죠? 그런데 그거 만드는 게 어려워서 애를 경기에 미리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마라톤 뛸 준비가 안 돼. 내가 어제 밥을 못 먹었는데도 마라톤 너 애들 빨리 뛰기 시작한다고 해서 마라톤 뛰어. 이거랑 똑같아요.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제가 말씀드려요. 자, 여기서 영어 공부를 자기가 엄청 오래 했다고 느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10년 동안 영어만 진짜 봤다. 한 명 있으면 여기 공부 잘해보인다. 공부 잘할 것 같아요. 손 들어요. 자발적으로 손을 들었어요. 자발적으로. 그렇죠? 자, 제가 굉장히 쉬운 질문 하나 할게요. 푸시란 단어가 뭔 뜻이에요? 내려놓다는 단어예요? 근데 왜 put off라는 단어가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수거라서 그냥 따로 외우면 돼요? 그렇게 했었죠. 그죠? 푸시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5개 단어 중에 하나예요. 푸시라는 단어가 옥스퍼드 대사를 찾아보면 의미가 140개가 넘어요. 푸시라는 단어의 의미가 140개가 넘는다는 사람 아는 사람 한국에서 한 번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푸시라는 단어가 뭔지도 모른다는 거야. 영어를 10년 동안 했다는 사람들이. 원트라는 단어죠. 굉장히 쉬운 단어 같죠. 원트라는 단어의 의미가 32개예요. 이 32개로 정리하는 걸 누가 했냐면은 우리 반지하 대왕 쓴 사람 있잖아요. 반지하 대왕 유명한 J.R.R. 프롬킨이 원래 옥스퍼드 대학 편집장이었어요. 원래 직업이. 그 사람은 그 원서를 보잖아요. 반지하 대왕을 보면 거기 종족들 있잖아요. 각 안에 마술 종족들. 걔네가 언어가 다 달라요. 지가 언어를 발명하는 사람이에요. 그 언어를 다 발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문법 체제 전체를 문화에 맞춰서. 근데 그런 사람도 원트를 갖다가 10개 이하로 줄여달라고 옥스퍼드에서 얘기하니까 30개 이하로 못 줄였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원트랑 푸시랑 이런 단어를 갖다가 하루 만에 5개, 10개씩 해야 된다? 과연? 단어 500개를 하루에 외운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학원에서. 500개를 어떻게 외워? 일반 미국에서 대학 졸업한 사람이 평상시와 학술적으로 쓰는 단어의 숫자가 5,500개예요. 그러면은 미국 애들이 원어민이 5살 때부터 조금 말 제대로 하기 시작할 때부터 제대로 하고 문법 맞춰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익히는 5,500개 단어를 11일에 외우겠다는 거거든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 같아요. 그럼 결국 뭐냐? 결국 뭐냐면은 5,500개를 배우려면 하나도 제대로 못 배워요. 하나도 제대로 못 배워요. 근데 단어도 그물망이기 때문에 500개를 외우죠. 그럼 나머지 4,500개가 자동으로 외워져요. 그냥. 그게 신기하죠. 그게 외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능력. 그게 그물망 공부의 1차 고쳐. 참을성. 학생들도 있어요, 참을성. 부모님이 네, 부모님이 좀 참을성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훌륭하신데.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 나중에 그 참을성이 어떻게 되냐면 12년 동안 공부를 한 친구가 제가 12년 공부를 영어로 공부를 한 친구나 5년 영어를 공부한 친구나 한국에서 그냥 일반 학원에 연결다니면서 공부한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다 영어 수준이 1년 차예요. 왜 1년 차냐? 500개를 외워서 하루에 하나도 안 외운 거예요. 사실은 하나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다음 주간에 다 잊어버렸어요. 시험 끝나고 다음 날 되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시험 있잖아요. 영어 시험이. 또 있다. 영어 시험 평생 있어요. 갑자기 그 젊은 분들이 나가다가 굉장히 네, 어쨌든 영어 시험 평생 봐야 돼요. 요 다음 주에 토플 시험 보는 분들 그거 끝 아니에요. 직장 가기 전에 대학 가기 전에 또 보고 대학 중간에 보고 인턴 사원할 때 보고 계속 봐야 돼요. 그럼 그 볼 때마다 영어에서 시작해가지고 간신히 토플 점수까지 올려간다 좀 올려간다 하면 다시 떨어져요. 계속 1년차 시험인 거예요.
자, 12년 영어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영어를 2년씩 12번 공부했어요. 뭔 소리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다른 학생을 나가요. 제대로 영어 공부를 했어요. 하루에 한 단어만 외웠어요. 하루에 한 단어를 외우면 1년차에 365개 단어를 외울 수 있어요. 2년 기간에 750개 단어예요. 750개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어에서 회화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단어예요. 그것만 하면 750은 제대로 알고 다 변형해서 쓸 줄 알고 문법적으로 앞뒤 바꿀 줄 알고 제대로 배우고 750개 단어와 뛰어난 고전 문학에서 나온 문장을 하루에 하나씩만 풀었어. 문법과 운율과 역사 교육을 다 공부해가면서 하루에 한 문장씩만 풀었어요. 그러면은 셰익스피어 희극 하나를 읽었어요. 2년 안에 완벽하게 이해를 했어요. 자, 어떤 토플 시험의 글쓰기 섹션도 셰익스피어를 이해하는 사람 중국의 수준을 요구하지 않아요. 다 쉬워요. 그죠? 어떤 시험도 원어를 읽고 원작을 읽고 그 하나하나 단어를 외우면서 그 안에 있는 어원과 역사를 다 알아서 새로운 단어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정도의 어휘를 요구하는 시험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단어도 다 싫어. 그렇게 되면은 진짜 토플 만점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은 토플 만점이 원래 의미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토플 만점이 뭐냐? 내가 영어를 잘한다는 거고 원래는 왜 그 기업에서 토플을 뭐라고 그러냐? 이 사람 영어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고 보는 거예요. 원래는 잊어버렸죠, 그거. 토플 잘 보는지 몰라고 보는 줄 알았죠. 아니야, 원래 영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플을 본 거예요, 원래. 서울대에서 시험을 왜 봐요? 평소에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뽑으려고 원래 보던 거예요. 시험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뽑으려고 많은 시험이 아니에요, 원래.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를 맞춰가지고 모르는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진짜 공부를 하는 걸 잊어버렸어. 근데 진짜 공부를 하는 게 정말 무서운 거여가지고 진짜 공부를 어떻게 하다 보면 제대로 확실한 자기 철학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한 사람은 나중에 그 문제를 다 내려다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의도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꼬아가지고 이렇게 냈구나. 그래, 그러면 2번이랑 3번이랑 헷갈리게 일부러 만들어놨네. 아유, 귀여워. 2번 찍고 싶어. 완전 공감되세요? 저는 우리가 이제 유형학습의 문제점, 현행학습의 문제점, 뭐 이런 게 막 정말 막 완전 이렇게 하나하나 문장마다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나무가 흔들려도 떨어지지 않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지금 잘못 키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정말 제대로 공부한다는 게 어떤 건지 저는 오늘 제대로 배운 것 같아서 저도 좀 해보려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느끼는 건데요. 저는 제가 요즘 친구를 가르치면서 제일 느끼는 속상한 뭐냐면 애들 너무 불행해요. 일단 뭐 나중에 잘 살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너무 불행하고 나중에 별로 왠지 행복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진짜 확실하게 들어서 솔직히 그 아이들 가르치면서 굉장히 마음 아픈 부분이 많은데요. 인재시잖아요. 본인이 혹시 감히 행복하냐고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행복해요. 굉장히. 진짜요? 진짜요? 행복해 보이잖아요. 저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돈 잘 버는 기계로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라고, 나도 좀 행복하고 여러분 살라고 하는 건데, 어느덧 모두가 불행하고 누구만 행복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인재 조승현 씨가 잘 나가는 것은 아니라 행복한 것은 사실은 너무 좋았고요, 이게. 그리고 굉장히 궁금한 게, 이렇게 아들을 잘 나갈 뿐만이 아니라 행복하게까지 만든 엄마는 도대체 어떤 비기를 가지고 계신 것일까 정말 궁금했는데요. 우리 이정식 선생님을 초대해서 그 얘기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서볼까요, 선생님? 저희가 어머니와 저 사이를 가로막으로. 제가요. 꿀을 끓고 고기가 중간에서 와우!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제가 이곳을 보면서 두려운데 그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엄마 대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트렌디하지 않으시네요. 요즘 사춘기 아이를 가진 엄마들은요, 애가 사람같이 안 보입니다. 이것이 인간인지, 이것이 짐승인지, 반이 반수야. 그러지 않으면 얘네들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토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때 그 사춘기 엄마들이 듣는 가장 가슴이 무너져내는 얘기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였어? 이 얘기예요. 엄마는 어떻게 보면 모든 거를 자신을 위해서 다 투여해서 생각하시는 게 실제 그렇게 아이들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엄마가 제일 듣고 싶은 얘기는 엄마 고마워 이런 얘기를 듣는데 실제 듣는 얘기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겁니다. 혹시 작가님은 이미 다들 알아보고 있어요. 아까 파이브 할 때, 하이파이브 할 때 엄마 고마워라고 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뭐 타고난 거 아니냐. 저는 타고난 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 잘 만났다고 얘기를 하죠. 완전한 세이크네요. 그렇다는데 어머니한테 그 얘기 할 필요 없잖아. 민망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으세요, 그냥. 굉장히 저희가 보기 드물게 보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따로따로 부모님하고 아이를 상담해보면 서로 아들은 우리 엄마가 문제라고 그러고 우리 엄마는 우리 애가 선생님은 몰라서 그렇지 제가 보기와 달라요. 제가 문제가 많아요.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선생님 여쭤볼게요. 잘 나갈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우신 비결을 아주 짧게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뭐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저 불러놓고 아들한테 물어봐서 많았어요. 죄송합니다. 시간도 더 짧게 좀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질문이랑 끊어야겠네. 우선 그 부모들이 괴롭히지 않아요. 그냥 놔둬야 돼요. 애가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마음에 들어야 돼요? 마음에 들 필요가 없어요. 왜? 마음에 들겠다고 계약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걔 인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놔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내려놓고 애 인생을 올려놔요. 그러니까 그렇게 놔두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바빠야 돼, 딴 일로. 그냥 괜히 가서 그 옛날 남자친구도 한번 그렇게 좀 밖으로 시간을 빼는 그런 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자꾸 몰아넣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아들들은 이렇게 괜찮게 생겼죠? 연애를 무척 잘해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를 연애를 하려고 했어요. 자기 뭐 모양 내려고 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한 번도 이렇게 옆에 여자가 없는 적이 없는데 다 국적이 달라요. 진정한 그런 거. 그런데 그래서 7개 국어를 해요. 왜냐면 7개국 여자랑 연애를 했거든요. 근데 대개는 이제 그러면 야 네가 한국 놈이 그러면 되냐 또 자기 아빠는 그랬다 찍혔어요. 아빠가 전화하면 꼭 바빠요 아빠로 끊는다더라고 들어보니까. 근데 저는 와 되게 멋있겠다. 예를 들면 이제 이태리를 사귀면 엄마는 이태리 음식 좋던데 애도 그렇겠지? 이렇게 말해요. 프랑스를 가지면 프랑스에서 간지가 정말 끝내주는데 괜찮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마음 놓고 자기가 연애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도 교환하고 왔다 갔다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애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애들이 자기보다 똑똑해요.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아는데 저만 해도 국민소득 500불 이럴 때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안 살게 하려고 애들을 여러 가지 시켰잖아요. 막 피아노 시키고. 그래서 걔네들은 한 2만 불, 여기는 한 15,000불, 연식이 좀 있어요. 그렇게 살면 사고가 달라요. 걔는 부잣집에야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부모는 원래 찌든 가난한 집 출신이에요. 근데 그걸 갖고 계속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애를 이래라 저래라 하면 걔가 올라가는 끌어내리는 거예요. 싫지 애들이. 그러니까 끌어내리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세 가지예요. 와, 대단하시고 진짜 실력만 가능하다면 우리 아이들이 일단 굉장히 행복한 제 생각입니다. 그럼 혹시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학원을 상담하면서 세상에 제일 어려운 직업이 엄마일 것 같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제일 일반되기도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실천하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요. 뭔가 실천할 수 있는 기법이나 이것만은 꼭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최소한 지키는 거.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거는 뭐 잘하면 되게 좋은데
내가 세 가지라도 이것만 안 해야지라는 게 있다면 좀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우선은 정말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기는 너무 쉬운 거예요. 자연 발생적인 거예요. 근데 사랑을 어떻게 자르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 해야 되는데 알고 보면 엄마들이 자기는 별로 노력을 안 해. 그냥 자연 발생적인 거 계속 하려고. 그게 애한테는 어려운 거 하라고 계속 공부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거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자연이 샘솟는 사랑을 자르는 게 공부보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른이니까 또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막 애가 어린데 밥 안 먹는다고 쫓아다니면서 밥을 떠먹여 준다든가. 심지어 요즘 우리 한국 애들이 달콤하지 않은 걸 안 먹는다는 통계를 봤어요. 왜냐면 애가 밥을 안 먹으면 설탕을 쳐주죠. 그래서 이 미각이 퇴화돼요. 걔는 안 굶어 죽어요. 그냥 굶은 게 놔두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애를 자기가 대신해서 살아준다든가 이러한 착각을 빨리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그냥은 잘 안 되죠. 옆에 익숙하고 자기 부모님한테 또 그렇게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바빠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봉사활동을 좀 다니시든지 정한정에 그룹을 만들어서 그 가끔 장구 치는 거라도 배우든지 해가지고 좀 바쁘게 자기만의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애들이 이제 시시콜콜 알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건 알고도 눈을 감아야 돼요. 그거를 자기 기준으로 보면은 다 미숙해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마음에 들겠어요? 자기는 지금 40년, 50년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애는 10몇 년 이렇게 살았는데 경력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근데 나는 안 그랬는데 너는 그래. 그리고 사람이 지나가고 나면 다 환상에 빠져. 자기 옛날에 공부 더럽게 못해서 그래가지고 그거가 깨달을 치는데 엄마가 옛날에 예쁘다고 했던 것도 그런 말만 여기 말고 여기 형이 있어요. 한 살이에. 근데 중학교인데 여의도에서 다녔는데 거기 입학식에 갔는데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입학식에 온 학부모들한테 여기 서울대 나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쭈뼛쭈뼛 두세 명 들었어요. 학자를 다 찌면서 지네들은 안 나와놓고 왜 애를 서울대 그래서 그분이 한 15분을 열받아가지고 저를 야단을 치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지네를 옛날을 생각해봐야지 막 이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머리가 짠 정비가 들어오면서 아 맞아. 나도 학교 다닐 때 별로 공부하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이거 갖고 하는 거는 좀 너무 심한 거다. 그래서 그 뒤로는 공부하란 말을 안 했어요. 그 교장 선생님 참 고마운 분이에요. 감동적이지 않나요? 근데 혹시 지금 이정쌤 말씀하신 것처럼 하실 수 있는 어떤 것도 지금 들었잖아요. 아 좋다. 이건 절대 안 된다. 오늘이라도 좀 하는 거라도 실천해 보시고 싶다고 생각하셨어요? 용감하십니다. 다 드셔야 돼요. 많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쌤 질문인데요. 그런 영상 안 보는 게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솔직히 성적으로 너무 문란하고 젊은 애 어린 아이들이 막 다방도 보고 막 그런 어머니 입장에서 솔직히 되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걱정하고 제가 말해요. 그 부분은 도사예요. 우리 어머니가 아들 장가 보내기를 포기하신 것 같아요. 정말 모르는 사람이죠. 어떤 부분에서 자녀를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조금 쉬웠던 부분이 뭐냐면은 내가 거의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말했고 미국 장소 원래서 좀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 똑같이 자랐다고 해도 제가 이 군대에서 아주 어린 애들 어린 나이는 18살, 19살 때문에 나랑도 같은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조금 우리나라가 변화가 빠른 나라고 워낙 급성장을 해가지고 이 나랑도 얘네랑 공감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좋아하는 음악이라든지 얘네들이 뭐 생활하는 방식에 인터넷을 보고 뭐 이런 거 보면 나를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언어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막 얘기를 하면은 이제 자녀 입장에서 어떻게 들을 수 없냐면은 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아들이 텔레비전 보면 이제 엄마가 막 얘기하는데 엄마 입은 움직이는데 목소리 안 들리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언어가 안 통하기 때문에. 뭔 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 세상을 안 살아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야, 우리 때는 뭐, 배고파 죽었는데 막 공부했는데 그러면, 난 배가 안 고파봤단 말이야. 난 배가 불러 미치게 소화가 안 돼. 여자친구랑 치킨이랑 맥주 먹고 하면 부글부글 끓어. 근데, 야, 우리 때는 뭐 먹었는데 그러면 난 뭐 먹었는지 뭔지 몰라요. 같은 경험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내가 포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문화 같은 거, 성문화 같은 것도 자기 세대 문화에 살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옆에 친구들 다 연애하고 있는데 14살, 15살 연애하고 있는데 자기만 안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친구가 30살 돼가지고 직장 생활 해가지고 옛날 얘기 한다고. 사원들 빼가지고 내가 14살 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어쩌고 뭐 이제 깊게 안 들어갈게요. 공식적인 단도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 웃겨요. 못 껴요. 바보들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유럽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미술사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한 가지 깊게 느끼게 보면은 사실 이 공부라는 게 원래 부모가 자녀들한테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다 똑같은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용으로 학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는. 그죠? 원래 가정교육이 70%고 원래 학교가 30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대화를 시키면서 전혀 걔네 문화가 뭔지 모르는 채로 학교만 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30% 학교에서 가르치는 걸로 얘가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프랑스에서 제가 제일 인상적인 부분이 뭐였냐 하고 내가 또 얘네들이랑 이제 연애 전선에서 경쟁이 안 돼가지고 처음에 화가 났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얘네들은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아버지한테 카페 옆에 옆집 여성이 있을 때 어떤 건 하면 되고 어떤 건 하면 안 되고 어떤 건 여자가 치아라고 생각하고 어떤 접근은 그냥 친구 접근이고 어떻게 하면 이성으로 보이냐고 다 배웠어요. 30년, 40년 자기보다 더 여자랑 같이 살아온 사람한테 그걸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실 굉장히 남녀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부 만족도 조사를 하면은 뭐 30% 이하 나오잖아요. 프랑스에서 부부 만족도 한 97.8%. 그리고 3%는 이혼해요. 같이 살 수 없다면. 왜? 그냥, 그리고 걔네들도 그런 게 있어요. 부모랑, 어머니랑 얘기를 하는 게 나중에, 제가 나중에 깨달았는데 어머니랑 이렇게 쉽게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자기 여자친구랑 쉽게 통해요. 왜? 자기 인생의 여성한테 모든 걸 얘기를 해도 되고 그냥 종직해도 되고 내가 같이 부릴 필요 없다는 게 인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원래 가정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원래는 서양 애들은 지네 문화를 살기 때문에 지네가 만든 지네 문화를 살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그냥 자기가 부모님한테 배운 거 그대로 아래 알려주면은 걔네들 거기서 연애 잘할 수 있고 가족 잘 기를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 시스템 전체가 우리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할아버지 세대 가면 서당 다니셨어요. 그죠? 한국은 굉장히 잘하실지 모르지만 영어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세대에서 그대로 전수를 받으면은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도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프랑스 자녀들 보면 부모님 말 굉장히 잘했거든요. 왜? 말 들어서 손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애들한테 부모님이 연애에 대해서 조언 잔소리죠? 하려고 그래요? 그럼 엄마가 뭘 한다고? 왜 그러냐?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하고 부모님이 살고 있는 세상은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먼저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 세상을 먼저 배워요. 내가 프랑스 가서 살면은 프랑스 20대 문화에 대해서 걔네들이 있는 소설, 영화, 뭐 드라마 다 섞어요 이미. 그래가지고 내가 뭐 봤다 그러면 그 드라마 보면 이런 거 나오는데 너도 그런 드라마 아니야? 그러면 그러지 뭐 다 그런데 그러면 이러니까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냐면은 엄마한테 뭘 얘기해도 엄마가 간섭을 하고 잔소리를 안 할 거를 알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가가지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어머니는 어떤 하면 그냥 들으시다가 솔루션만 얘기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말을 걸었더니 좀 무시를 하더라. 그럼 네가 어떤 식으로 말을 걸었냐? 아, 내가 프랑스 드라마를 보니까 거기서 그렇게 말 걸면 안 되더라. A, B, C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봐. 가가지고 잘 됐어. 엄마 잘 됐어.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왜 우리 애들이 가가지고 나한테 말을 안 하나, 이런 말을 안 하지만 사실 부모님의 불안감이 제가 생각해요. 옆에 부모님들 보면은 몰라서 불안한 게 많아요. 알면 별거 아니거든요. 새벽 3시에 들어왔어요. 뭐 했겠어요? 친구들이랑 앉아가지고 삼겹살 굽고 있었어요. 주로. 물론 가끔씩 나쁜 짓 할 때도 있겠죠. 기물훼손 정도. 술 취하고 가끔씩 뭐 친구들을 깬다든지. 안 했어요, 엄마? 어쨌든 그런 가끔씩 나쁜 짓 할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냥 뭐 친구들이랑 삼겹살 걷고 말로만 나쁜 짓 잔뜩 하고 왔어. 아, 내가 옛날에 뭐 어디 갔어. 근데 사실 진짜로 나쁜 짓 하는 게 별로 안 돼요. 근데 3시에 와가지고 너 뭐 했냐 그러면 귀찮은 거야. 별로 안 했으니까. 할 일도 없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자고 싶죠. 3시에 술 취해서 집에 왔는데 아, 엄마 못했어. 그러고 받으니까 얘가 뭘 감추라고 자꾸 물어보거든요. 근데 아예 안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예 안 물어보고
자기가 고민이 있을 때 가끔씩 찾아갔을 때 솔루션을 탁탁 얘기하면은 어머니한테 가면은 해결책이 나오는구나. 계속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이크를 넣는 고맙습니다. 사실은 생리적으로 봐도 10대에 그 성호르몬이 가장 왕성해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모두 수도원으로 보낼 작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접근 금지를 시키니까 이게 왜곡이 돼서 나중에 이제 결혼할 때 오히려 트러블이 생기고 그러지 않나 싶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언론에서도 일했고 그랬기 때문에 세계적인 트렌드를 봐요. 그러면은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16살이 돼야 성관계가 허용이 되는데 13살부터 해요, 보통. 그게 무슨 도덕적으로 이상하냐. 그냥 그렇지 않아요. 그걸 막으니까 거기서 트러블이 나는 거지. 그냥 부모도 알고 와서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상한 게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막 야동 보면 큰일 났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애도 큰일인 거야, 그게. 근데 그냥 그거 봤니? 좀 이상하잖아. 편집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어요, 애들도. 아이고, 그런 거 가지고 난리를 피지도 않는구나. 좀 난리를 펴야 이게 신나는 건데, 우리 엄마는 무슨 목소리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사실 성이 됐건, 어떤 민감한 문제가 됐건, 부모 호들갑을 떨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큰일이 아니에요. 인생사 다 필요한 일이었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도 옛날에 10몇 살에 다 결혼했잖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요? 오히려 그때는 영양 상태가 더 나빴어요. 지금 사람들이 훨씬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호르몬 쪽으로도 이쪽이 더 빨리 왕성해진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전체 인류적인 잣대로 보고 된다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질문하고 싶으신 게 많을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저는 사실은 이정쌤 프로필을 제가 보면서요, 올라왔던 게 90살 이후에 1년에 몇 건 정도씩 쓰셨죠? 분기별로 한 번씩 1년에 4번,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4번씩 하니까 지금 43권 나왔거든요. 와, 정말 대단하시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되게 놀라웠어요. 보통에 제가 만나는 많은 엄마들은 솔직히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자책감 때문에 사실 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이렇게 집에서도 전업 주부신 경우에도 그냥 열심히 뒷바라지 해주시면 되는데 내가 뭔가를 좀 더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40대 이후에 어떻게 보면 분기에 4번씩 책을 내시면서도 이렇게 자녀를 2분이나 굉장히 무조건 있는데요. 1분만이 아니라 이렇게 키우신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혹시 선배 엄마로서는 사실 그런 엄마들도 많이 만나시는 거고요.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엄마는 청소하고 답하는 걸 아주 잘할 수가 있고, 어떤 엄마는 밖에 나가서 동네 사람들 문제 있으면 다 뭐야 이래가지고 해결해주는 걸 잘하는 엄마도 있고, 그냥 책 읽고 조용히 음악 듣는 걸 좋아하는 엄마도 있는데 다 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신이 아니에요. 엄마 이퀄 신이 아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잘 뭉쳐가지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딱 생각해보니까 밥도 못해. 우리 아들이 엄마가 끓인 라면을 제일 싫어해요. 제가 한마디만. 제가 짠밥이 군대 가서 먹는 밥 있잖아요. 맛이 없는 건지 몰랐어요. 엄마 밥하고 외국 생활 때 빡빡하게 나왔는데 군대 가는 애들이 밥을 못 먹겠대요. 그래서 나 미쳤네. 근데 휴가를 나와가지고 음식점 밥을 먹어보니까 음식점 밥은 엄마 밥이랑 군대 밥은 같은 레벨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못한다고 계속 자책을 했다면 둘이 같이 무너지면 어떻겠죠. 근데 그냥 나는 원래 못해. 그리고는 이제 외국에 있을 때 가끔 국내에 들어오면은 엄마 밥 해줘가 아니라 38선 밑에 무슨 할머니 집에 된장 먹은 기억이 있는데 그 집게 맛있더라고. 거기 먹으러 가요. 이렇게. 그런데 그 대신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이제 자기가 무슨 고민이 있으면 해결을 해준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제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니까 연애할 때 막히는 부분이 있다든가 여자애를 보실 때 뭔가 스킬이 부족하다든가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해주면 떳떳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밖에서 일을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죄책감을 갖는 건 해본 적이 없어요. 4살, 5살 때는 물론 막 제 치마자락 붙들고 막 가지 말라고 해요. 기억 없어요. 그런데 그 가지 말라고 그럴 때 저는 아 미안해라든가 막 엄마 회는 갔다 올게 거짓말 안 해봤어요. 엄마 놀러 가는 거 아니야. 일하러 가는 거야. 너도 장난감 가지고 놀아야 되지. 엄마랑 둘이 쳐다보고 있겠어? 엄마도 마찬가지야. 그러고 갔어요. 그랬더니 옆 사람들 계모 아니냐. 몸은 쌀쌀 맞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애를 봐야 되는데 안 보기 위해서 피해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떳떳하다. 엄마가 떳떳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비굴해지기 시작하면 애들이 엄마를 얕잡아봐요. 그리고 자식하고 부모도 끝없는 헤게모니 싸움을 해요. 아주 애기 때부터. 그래서 이 형은 제가 새벽에 뉴스를 해야 되는 담당인데 새벽 2시에 꼭 깨서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뉴스를 혀가 꼬여가지고 이제 신발사를 쓸 적이 한 번 있는데 제가 이제 너무 답답해서 옆에 이제 여러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울거나 말거나 죽거나 말거나 놔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도 얼마나 고집센지 2시간 반을 울어요. 근데 정말 괴로워요. 귀를 틀어막고 해서 놔뒀더니 그 다음 날부터 무섭게 안 울어요. 정말 무섭게 안 울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하고 헤게모니 싸움에서 내가 걔를 계속 알아들었으면 엄마가 걔 종이 되는 거예요. 용돈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별로 타당성이 없는데 그냥 막 안돼 어쩌고 하면서 슬그머니 올려주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게모니 싸움에서 어디까지 선을 그을 것인가에 개념이 있어야 돼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늘 다 풀어주더라도 핵심 기둥 하나는 딱 지키고 있어야 부모로서 가이드라인을 될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오늘 새로운 신세계를 보았어요. 정말. 아니 보통 그러더라고요. 뭐 엄마는 우리 자식 문제 뭐 자식 엄마 문제고 맨날 이런 얘기 듣다가 서로 어떻게 보면 누구 때문에 산다가 아니라 행복하게 자기 아빠를 지나면서 살고 또 엄마로서뿐만 아니라 한 여자로서 제가 볼 때 너무 매력적이시고 자기 일 열심히 하시고 이러면서 자식도 너무 잘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은 우리는 너무 희생만 해가지고 오히려 서로 막 서로 엄마 위에 공부하고 막 자식 위에 살고 이러다 서로 불행해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희생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파트너로서 오자지간에 공유했다는 것이 제가 한국 사회에서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또 단순히 누구만 행복하게 지내시는 게 아니라 또 많은 어머님들께 또 자라나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소개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두 분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